자, 1문단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는 근대의 주권을 일종의 면역장치로 보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홉스를 이야기하면서 근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강력한 권력, 뭐 전제 권력 생각하셔도 되고 자기에 대한 권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거를 면역장치로 보았대요. 면역이라는 건 생물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에스포지토는 사회학적인 어떤 개념을 생명학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다. 해석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에스포지토가 주권을 면역이랑 관련 지어서 설명을 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면역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면역이라는 의미인 임무타니스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인 네? 아 이걸 안 줬어? 쏘리. 일단 여기부터 바로 따라올게요. 라틴어 무누스가 어원이 되는데 이 임무타니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원인 무누스가요. 개인을 타인과 묶는 어떤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공동체주의자 할 때 공동체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보다 이 집단을 우선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거죠. 개개인보다는 개인을 타인과 묶음으로써 어떤 사회 공동체적인 책무를 지게 하는 거. 이게 무누스인 거야. 밑줄 좀 칠게요.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을 의미하는 무누스. 이게 면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래.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면역을 의미하는 임모타니스라는 단어는 그런 무누스의 일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일시적으로 혹은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거예요. 그럼 무누스는 개인을 우선시한다, 공동체를 우선시한다? 무누스는 다시 읽어봐. 무누스 뭐를 의미하는 무누스에 이러잖아요. 무누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임무타니스는 그거에 면제라고 했으니까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쪽은 개인을 더 중시하는 거야. 네, 되시죠? 즉 고대 로마에서 임무타니스라는 건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랑 같은 얘기예요. 즉 재진술 표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말 환원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누스의 기원을 둔 또 다른 개념으로 코무니타스라는 게 있는데요. 코무니타스는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이래. 그래서 이 무누스의 어원을 둔 단어가 이제 임무타니스는 그 무누스를 면제되는 거고 코무니타스라는 단어도 무누스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코무니타스는 타자와 함께 묶이는 거래요. 여기도 여기 밑줄 한번 칠게요. 코무니타스는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괄호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무니타스랑은 대립되겠죠. 코무니타스가 임무니타스랑 왜 대립이 돼요? 임무니타스는 묶이는 거야? 이 묶이는 걸 면제받는 거야? 면제받는 거야. 코무니타스는
묶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대립당하는 거야. 대립되는 거야. 그래서 임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무니타스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네. 코무니타스라는 거는 공동체를 의미한대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무니타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할 수 있잖아.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주의자 싫어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왜 집단의 단 하나의 목표만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희생당해야 돼? 나는 그런 거 싫어.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었잖아. 그쵸? 복습하셔서 아시죠? 응. 그러니까 임무니타스는 이 개인을 타인과 묶는 것에 대한 면제는 임무니타스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방어와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이 방어와 저항이라는 단어가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 네모 표시 한 번 더 해줄게요. 임무니타스는 면역,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나는 지키려는 거야. 그것을 임무니타스다 이렇게 본 거야.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가지고 있는 방어와 저항, 이걸 보고 임무니타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도 형광펜 좀 할게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묶임에서 면제된 거죠. 임무니타스는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 의무나 책임에서 면제받는 거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타인과의 묶임에서, 즉 무누스에서 면제된 자율적 개인의 임무니타스는 코무니타스라는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제시된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장 짧게 정리하면은 요런 거지. 타인과의 묶임, 즉 무누스가 될 수도 있고 코무니타스가 될 수도 있지만 무누스가 어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누스라고 적을게요. 무누스에서 면제됐어. 면제된 임무니타스는 코무니타스의 뜻이 공동체라 그랬거든요. 그런 공동체의 부정하는 거, 아까 방어와 저항한다고 했으니까 묶이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과 결여, 부족한 거, 없는 것 이라는 의미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형광펜을 친 게 임무니타스에 대한 이야기죠. 임무니타스는 무누스의 일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를 뜻하며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개인의 경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되시죠?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면역이라는 건 타인이죠. 타인과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래요. 근데 어떤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면역은 우리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잖아. 사회학적인 개념을 생명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 요것도 이거죠. 이 면역이라는 생명학적 개념이 결국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는 사회학적 개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포지토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이 사회계약론의 내용이 뭐였다고? 인간은 늘 투쟁 상태. 짧게 쓸게요 그냥. 인간은 늘 투쟁 상태인데 국가가, 그러니까 사회, 국가 다 괜찮아요? 사회가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 제지해야 된다, 제도로서 막아줘야 된다, 개인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인간은 늘 투쟁하는 상태인데 사회가 그것을 좀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투쟁 상태는 너무 피곤하고 언제 내 것이 뺏길지 모르고 공포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거는 스트레스 상태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 사회로 하여금 이 개개인의 도를 넘은 투쟁을 좀 제한하게 한다. 그게 이제 사회계약이다 라고 본 거지. 이 개개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사회를 만들자 해서 하는 게 사회계약이다. 그래서 에스포지토가 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권과 면역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왜 내가 사회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생명학적 개념을 끌고 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리 패러다임도 했었죠? 패러다임 무슨 뜻이었지? 어떤 과학적인 생각의 토대, 기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 관련 개념 쪽 설명을 좀 해줬고요. 라틴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대충 그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임무니타스가 이제 면역이다.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1문단 부분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한시 타임에 아무도 질문이나 지적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막 자료에 오타나 이런 거를 7시 타임 가서 발견하거든요, 항상. 그리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단이 우리가 알고 있고 얘기했던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다. 이게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여도 상관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바로 자연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앞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다 생존에 관련된 거야. 홉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이성, 이건 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이 홉스가 말하는 이성이라는 게 바로 일종의 면역체계다. 왜냐하면 나 빼고 나머지는 다 경계하고 방어하고 저항하니까요. 일종의 면역체계로 홉스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일종의 자연적 면역체계로서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을 한다. 요거는 요 얘기예요. 이 이성이라는 게 자연적인 면역체계라는 거야. 위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죠.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홉스가 말하는 이성은 일종의 면역체계다. 이 홉스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면역체계인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타자죠. 이러한 자연적 면역체계인 이성을 통해서 나를 해칠 사람을 경계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근데 이게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철학자들이 이성을 부정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성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네, 오셨어요? 못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구나. 여기는 우리 7시 수업도 있어서 7시는 좀 힘들어요. 여기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이게? 있는 데는요?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뭐야? 스트레칭? 혹시 강의실이 너무 덥나요, 여러분? 덥지는 않아?
스트레칭이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아, 이성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성이 이제 이성적인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쵸? 여러 이 나의 이성을 발휘하기에는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던가 이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좀 쉽지 않다던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면역 체계, 즉 이게 뭐라고? 자연적 면역 체계가 뭐라는 거라고? 혜연아! 장난하지 말고. 자연적 면역 체계가 뭐라고요? 지문에서 뭐래? 뭘 말하는 거야? 그치?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불러봤어요. 그리고 이 이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기존 체계인 개별적인 이성은 2차적인 면역장치로 대체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권이라고 봤대요. 여기는 네모 표시도 하고 형광펜을 좀 하겠습니다. 2차적인 면역장치인 주권으로 대체되게 된다. 인간 개인의 이성이 좀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졌을 경우에요. 그래서 1문단 첫 줄이 이거였잖아.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을 일종의 면역장치로 보았다. 이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왜 이 근대 주권이라는 게 이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권력 같은 것들이 왜 면역장치라는 거지? 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설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인간들은 개개인의 이성에 문제가 좀 생겼을 경우에 그 근대 주권에다가 그 왕이라든지 어떤 전제 권력에다가 그것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면역 장치 아니겠느냐? 2차적인 부차적인 면역 장치다 이렇게 된 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그래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은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홉스의 사회계약론 내용이에요. 근대 국가는 왜 형성되냐? 개인들이 너무 불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위험이 너무 사방에 도사리고 있고 나를 지킬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권자를 내세웁니다. 이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밑줄 칠게요.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한테 자신을 위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홉스는. 이 국가 전제의 권력한테 자신을 맡기는 거다. 그게 이제 사회계약이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어떤 나의 권리를 맡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홉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홉스가 보기에 개인은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 집단으로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타고나지 않았는데 절대적 주권의 조건 하에서 원자적인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이렇게 쓸게요. 공동체 구성 요소인 개인으로서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원자적 일원으로 요 같은 말이죠.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서 살게 합니다. 근대의 주권이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개개인들을 너희는 지금부터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야. 이 사회인으로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게 하면서 살아야 돼.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타자들. 여기에서는 뭐 다른 나라가 되겠죠. 타자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질적인 요소, 내부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구성원, 다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공적인 평화를 유지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냅뒀는데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이 전제 권력이 왕이 그 나라 중심에 딱 서 있으면서 외세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고 내부로는 무슨 일 생기면 중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평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은 면역화 과정에서 유기체가 외부 미생물의 위험에 노출될 때 항체가 형성되는 생의학적 자기방어 시스템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보시면 여기 형광펜 들고 근대의 주권부터 같이 좀 들어가 볼게요. 근대의 주권은요. 여기는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둘게요.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원자적 이론으로 살게 한다.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서 잘 살게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인 요소의 유입을 막으면서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의 주권은 요런 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게 면역화 과정에서 외부 미생물의 위험에 노출될 때 항체를 형성하는 자기방어 시스템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차원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근대 주권이 딱 중심에 서서 내부적으로는 평화를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계하면서 외부의 것이 침입하지 않게 지키는 거 이렇게 하는 방식과 생의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본 거죠. 에스포지토는. 그래서 에스포지토는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권을 일종의 면역장치로 본 것이다. 그래서 에스포지토가 왜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했을 때 이 홉스가 얘기하는 주권이라는 게 결국은 면역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이제 와서 완전히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에스포지토의 사상이 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여기서 면역체계랑 동일해 이러고 끝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면역체계랑 동일하니까 더 나으게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한계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뒤에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서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은 여기 밑줄 칠게요.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은 점차 위협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타자성, 나 외의 다른 것, 이질성, 동일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이제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 얘가 계속 존재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즉 국가 자체가 거대한 면역체계가 되어버렸다. 이 얘기죠. 에스포지토는 홉스를 비롯한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타자와 이질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서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면역을 이해한다. 에스포지토의 얘기예요. 홉스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면역을 외부의 것은 다 그냥 치워버리는 거. 이걸로만 이해를 하더라. 그러면서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해. 나와 다른 생명이라고 생명이 아니야?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 그러니까 이질성을 배제하도록 정치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 같은 것을 정당화시킨다.
면역이라는 거 자체를 나 외의 것은 다 죽이는 게 맞아. 다 치워버려야 돼. 왜냐면은 우리 내부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아니 뭐 어때? 나는 우리나라 지키려고 이렇게 싸운 거야. 죽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정치가나 정치 사상가들이. 그럼 이걸 안 좋게 이제 보는 거겠죠.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포지토는 홉스를 비롯한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그래서 대량학살 같은 죽음을 정당화시킨다라고 비판합니다. 이거 좀 바로 알아보기 쉽게 좀 세모 표시 좀 해줄까요?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대량학살 같은 죽음은 정당화시킨다. 이게 비판점이죠. 에스포지토가 생각하는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계속 이제 지키려는 그런 조치는 과잉 명역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여러분 안 넘으셔도 됩니다.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막아내려는 경계를 너무 철저하게 고수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달라도 다 그냥 치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 원래의 환경이나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변절자다. 얘 타인이다. 우리랑 다른 존재다. 이러면서 처단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명학 쪽에서의 과잉 면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 그 몸의 세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지. 되시나요? 그래서 에스포지토는요,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임무니타스와 연관된 무누스의 다른 의미, 우리 앞에서 무누스 계속 얘기 나왔었죠? 무누스의 다른 의미, 도눔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은 과잉 면역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학살 같은 거를 너무 정당화하기 때문에 도눔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도눔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다. 아까 그 코무니타스가 증여로 인해서 묶이는, 개인과 타의 개인이 묶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눔은 증여를 의미하는데 다른 이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가치관이죠. 이거는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도눔은 다른 이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스포지토는 증여로서의 무누스라는 측면에서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그러니까 올바른 면역 체계라면 이 증여로서의 무누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생의학적 차원에서 면역을 위해서 항체를 활성화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병 걸리기 전에, 그쵸? 예방주사 맞죠? 그러니까 그때 예방주사 안에 그 병균이 들어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좀 집어넣으면서 우리한테 미리 좀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거잖아.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 면역을 위한 항체 활성화는 신체에 항원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진다. 그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는 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질적인 항원세포에 감염이 돼요. 이건 예방적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생명의 힘이 약화됩니다. 우리 여기 형광펜을 들고 좀 따라올게요. 이질적인 항원세포에 예방적으로 감염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명의 힘이 약화돼요. 그래서 신체가 연약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거든. 근데 결국은 항원세포와 이제 결합을 하면서 항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산적 결합으로 인해서 생명은 활력을 되찾고 생성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 생명학 쪽에서의 면역을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면역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보호 전략은 이질적인 것과의 전면적인 대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작정 얘를 물리쳐내고 싸우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우회와 중화, 돌아가고 중립을 지키는 거, 함께 공존하는 것, 이런 전략이다. 이런 과정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권도 근대 주권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내부의 평화를 도모하고 내부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키고 싶다면 이질적인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과 생산적인 결합으로 생명을 생성한 것이다. 그래서 비판점이 요구였어요. 과잉 면역으로 작동하면서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는 거, 그리고 너무 외부의 것들을 다 밀어내려고 하니까 대량 학살 같은 게 정당화되는 거. 근데 그거를 요런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질적인 것을 조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과의 생산적인 결합으로 생성을 생명하는 것이다. 까지가 이제 에스포지토가 이야기한 면역 체계를 통해서 이제 근대 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더 낫게 할 것인가, 더 좋아지게 할 것인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었고, 저희 1교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교시 때 지금까지 한 부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 읽고 문제 풀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질게요.